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17포병대대의 여름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부대의 일상은 변함없이 돌아가죠. 막 교육을 수료하고 이곳에 배치된 지 한 달째인 유서진 하사는 또렷한 인상과 밝은 성격으로 선임들에게 예쁨 받는 하사였어요. 키 165cm의 단단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입대 한 달 만에 벌써 부대의 핵심 통신 하사로 자리 잡았죠. 서진은 매일 아침 5시 기상 나팔과 함께 깔끔하게 정돈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세수를 마치고 전투복을 입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명찰과 계급장을 다는 모습까지 완벽했습니다. 부사관 교육대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는 모범적인 부사관이었죠. 생활관 내무반에서도 항상 모범을 보였고 후임병들에게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배였어요. 서진아, 이 무전기 채널 좀 맞춰볼래? 통신반장 정민호 중사가 복잡해 보이는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 중사님. 어떤 주파수로 맞춰드릴까요? 서진은 능숙하게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지직거리던 잡음이 사라지며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서진이야. 손재주가 정말 좋아. 이런 하사는 처음 봐. 정민호 중사가 만족스러워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죠. 계속 이렇게만 하면 부사관 진급도 빠를 거야. 서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중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원래 대대 전체 간부들이 모이는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거든요. 포병대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이런 자리를 가졌어요. 간부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간이었죠. 오후 6시 대대 회의실을 겸한 식당에는 중대장부터 소대장까지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는 부대 급양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안주들이 가득했어요. 오징어 무침, 계란찜, 소시지 볶음, 감자탕, 김치찌개까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주병들이 테이블 곳곳에 놓여 있었고 맥주 캔들도 차갑게 준비되어 있었죠. 서진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신임하사라서 아직은 어색한 자리였거든요. 대대장 배진호 대령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52세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최근 연대에서 실시한 포병 사격 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덕분에 연대장으로부터 특별 칭찬을 받았거든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가슴팩에는 은빛 대령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다들 정말 고생 많았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통신반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 무전 상황이 완벽했다고. 연대에서도 칭찬했다니까. 배진호 대령의 칭찬에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특히 유서진 하사, 정말 잘했어. 이런 하사는 처음이야. 대령의 직접적인 칭찬에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목소리도 커졌어요.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대 내 다른 부대 이야기, 훈련 에피소드, 개인적인 근황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진호 대령의 시선이 자꾸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투명한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여군이라 술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음주는 하지 않고 있었죠. 대신 물을 마시며 선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얌전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기 유서진 하사. 배진호 대령이 약간 취한 목소리로 서진을 불렀습니다. 웅성거리던 식당 안의 모든 대화가 순간 멈추었어요.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진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다리를 모으는 동작이 매우 정확했어요. 부사관 교육대에서 배운 대로였죠. 예, 대령님. 앉아. 오늘은 회식 자리니까 편하게 해. 배진호 대령이 손짓하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사도 잔 하나 따라. 남자들만 마시면 서운하잖아. 여기서 그러면 섭섭해. 신임 하사라고 빼먹으면 안 되지.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 간부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대대장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도 또박또박 정중했어요. 죄송합니다, 대령님. 여군 규정상 음주 접대는 어려워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배진호 대령의 얼굴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술에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느꼈죠. 젓가락 소리마저 멈춘 어색한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아, 그래. 규정이 그렇다고? 배진호 대령의 목소리에 분명한 날이 서 있었어요. 평소 온화했던 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애들 참 똑똑하네. 규정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날 이후 서진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부터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 온화했던 배진호 대령의 시선이 서진을 볼 때만큼은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유서진 하사, 전투와 끈 제대로 안 묶었나? 아침 점호에서 배진호 대령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전투화는 완벽하게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대령은 계속 문제를 찾으려 했죠. 모자 각도가 틀렸어. 다시 써봐. 이번엔 모자였습니다. 서진은 당황하며 모자를 벗었다 다시 썼어요. 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전투복 주름이 많네. 다림질 제대로 했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트집의 대상이 되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같은 상태여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서진에게만은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각자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진에게만 이상한 임무들이 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하지 않는 허드렛 일들이었죠. 유서진 하사, 탄약고 정비해. 통신반장 정민호 중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탄약고 정비는 보통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중사님, 혼자 하기엔 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대장님 지시야. 어쩔 수 없어. 정민호 중사의 목소리에도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탄약고는 지하에 있어서 습하고 먼지가 많았어요. 무거운 탄약 상자들을 혼자서 정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끝나자마자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선 매설 작업도 해야 해. 이번엔 야외 작업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무거운 전선을 끌고 다니며 매설하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3명이서 하는 일이었지만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하사님,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후임병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서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무전기 이송 임무까지 더해졌어요. 무거운 통신 장비들을 트럭에서 내려 각 진지까지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통신반 전체가 함께하는 일이었지만 서진만 혼자 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은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를 내린 날이었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어요.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햇볕은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서진은 4시간 넘게 야외에서 홀로 장비 정비를 해야 했어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서진이 목이 말라 물을 청했습니다. 일 끝나고 마셔. 냉정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땀에 젖은 전투복이 등에 달라붙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실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서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사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후임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진은 탈진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병력 텐트 앞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후임병들이 당황하며 의무대에 신고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유서진 하사가 쓰러졌습니다.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서진의 체온을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열사병 직전 상태였어요. 빨리 그늘로 옮겨야 해. 의무병들이 서진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이 소식이 통신반에 전해지자 모든 병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건강했던 서진이 쓰러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서진이가 쓰러져?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했나 봐. 하지만 정작 배진호 대령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방부 직속 통신특임요원 유아진 대위가 대대로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서진의 고모였죠. 대령님께서 부르십니다. 부관이 하진에게 전했어요. 하진은 침착하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유아진 대위, 들어와. 배진호 대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진이 차렷 자세로 들어서자 배진호 대령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여군들 자기 친척이면 봐주는 줄 알아? 그 하사 내 조카라며. 그러니까 감싸는 거 아냐? 규정 운운하면서 말이야.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대답 안 해? 친척이니까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거지? 배진호 대령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부대 복귀 직후 하진은 위성보안단 말기를 꺼내 외부 전용 암호망에 접속했어요. 통신하사 유서진, 상관의 사적 보복 의심, 28사단 포병대대 지휘문란 정황 관측됨. 보고자 유아진 대위. 첫 번째 보고가 상신되었습니다. 하진의 첫 번째 보고가 상신된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중대 소속인 김다인 중위가 그랬습니다. 다인은 29살의 통신장교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한 지 2년째였어요. 평소 관찰력이 뛰어나고 눈치가 빨랐던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하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다인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처음 눈에 띈 것은 하진의 업무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위와는 뭔가 달랐거든요. 뭐든 보고 체계가 하진의 손을 거쳐갔어요. 사소한 통신 장비 점검 결과부터 인사 관련 서류까지 평범한 대위가 다룰 필요 없는 업무들도 모두 하진이 검토했습니다. 유 대위님, 이 서류도 검토해 주세요. 행정보급관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진은 침착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문을 품었어요. 저 정도 권한이 있는 대위가 있나? 보통 대위는 중대 단위에서 소대장 역할을 하거나 참모 업무를 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하진은 대대 전체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장비 보급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통신장교라면 자신의 담당 분야만 신경 쓰면 되는데 하진은 포병대대 전체의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이 장비 도입 시기가 언제죠? 하진이 장비 담당 부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작년 3월입니다, 대위님. 정비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습니다. 부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하진은 그 파일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마치 감사관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했어요. 다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김중희, 유 대위님 좀 이상하지 않아? 다인이 동기 장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너무 모든 걸 다 파악하려고 하잖아. 일반 대위치고는 권한도 많고 그냥 성격이 꼼꼼한 거 아닐까? 하지만 다인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특히 하진이 인사평정 자료까지 검토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이 부사관의 평가가 좀 이상하네요. 하진이 인사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실제 업무 성과와 평가 점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인은 그 대화를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인사평정은 보통 중대장급 이상이 관여하는 업무였거든요. 일반 대위가 그런 걸 검토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진이 급히 외출을 나가면서 책상 위에 뭔가를 흘리고 간 거예요. 다인이 그것을 집어주려고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 특임감찰 요원증. 다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요원증에는 하진의 사진과 함께 국방부 직속 통신특임 요원 유하진 대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일반인은 볼 수 없는 특별한 권한 코드들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야. 국방부 직속 감찰 요원이 여기 있다고? 다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진이 왜 그렇게 모든 업무를 파악하려 했는지, 왜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대위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파견된 특임 요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서진 하사일도. 다인은 서진과 하진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서진이 이유 없이 힘든 일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다인은 재빨리 요원증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진이 돌아왔을 때 다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 대위님, 업무 많으시죠?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진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다인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해야 할 일이라. 다인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국방부 직속 특임 요원이 자신의 부대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였습니다. 설마 대대장님이. 다인은 최근 서진에게 벌어진 일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진이 왜 여기 있는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다인은 이제 하진이 단순한 대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어요. 국방부 직속 특임 요원이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서진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배진호 대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위험한 임무에 혼자 투입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진을 부대에서 내보내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서진이 의무대에서 하루 입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서진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유서진 하사, 대대장실로 와. 부관이 서진을 불렀어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배진호 대령이 차가운 시선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와, 문 닫고. 배진호 대령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유서진 하사, 보고하였습니다. 앉아. 배진호 대령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친근하지 않았어요. 몸은 좀 어때?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령님. 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괜찮다니 다행이네. 배진호 대령이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럼 특별한 임무를 주지.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백마고지 근처 산악 중개소 있지? 거기 전력 점검 임무야. 배진호 대령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백마고지 근처는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민간인 출입도 제한되는 곳이었고 군인들도 보통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대령님, 그곳은 보통 몇 명이서.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어요. 너 혼자 가면 돼. 배진호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요? 서진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왜 못하겠나? 몸이 아직 안 좋아? 배진호 대령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 장비는 알아서 챙기고. 배진호 대령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드릴까요? 서진이 물었어요. 보통 이런 임무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신고는 필요 없어. 그냥 다녀와. 어차피 잘하잖아. 배진호 대령의 말에 서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신고 없이 혼자 산악지대로 가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거든요. 대령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진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배진호 대령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명령이야. 더 이상 말 말고 나가. 배진호 대령의 목소리에는 협박하는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할 수 없이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기상청에서는 내일 중부지방의 폭우 예보와 낙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산악지대는 특히 위험하다는 경고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배진호 대령은 임무 취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홀로 산악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벌써부터 흐렸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서진아. 통신반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했습니다. 응, 걱정 마. 서진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비탈길이 가파르고 곳곳에 돌들이 흩어져 있어서 조심해서 걸어야 했어요. 무거운 통신 장비를 메고 가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중개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하늘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서둘러 전력 점검을 시작했어요. 여기 이상 없고 저기도 괜찮네. 서진이 꼼꼼히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마치고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려던 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번개도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유서진 하사. 여기는 서진이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폭우와 낙뢰 때문에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비바람 속에서 서진의 무전기는 곧 침묵했습니다. GPS 위치 신호도 끊어져 버렸어요. 서진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 돼. 연락이 안 된다. 서진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다시 조작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시각 부대에서는 서진의 무전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배진호 대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나쁘니까 내일 보자. 배진호 대령이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달랐습니다. 조카의 무전이 끊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그녀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위성 보안 단말기를 꺼내 감찰 긴급 권한 S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긴급 신호가 상급 본부로 전파되었어요. 국방부 직속 특임요원의 긴급 권한이 발동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의 긴급 권한 발동 후 불과 30분 만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직속 특임요원의 S급 긴급 코드는 최고 우선순위 명령이었거든요. 즉시 군단급 수송 차량 3대와 헬기 1대가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긴급 구조작전 발령, 백마고지 일대 수색 및 구조 임무. 작전 상황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헬기는 폭우 속에서도 강행 출동했어요. 최신 열감지 장비와 GPS 추적 시스템을 동원해서 서진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 만에 중개소 근처 대피소에서 서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생존자 발견, 의식 있음, 구조팀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젖은 몸으로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구조 헬기에 실려 부대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듯한 17포병 대대의 하루였어요. 병사들은 일상적인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간부들도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병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저게 뭐야? 한 병사가 부대 정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연달아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두 정부 공용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 경호 차량들도 따라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지? 감사라도 나오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차에서 정복을 입은 고위 장성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가슴에 별 4개를 단 대장이었어요.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분이 대장님이야?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봤어요. 두 번째 차에서는 별 3개를 단 중장 2분이 내렸습니다. 한 분은 해병대 정복을, 다른 한 분은 공군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세 번째 차에서는 별 2개의 소장과 별 1개의 준장이 내렸습니다. 총 5명의 고위 장성, 그들의 계급장을 모두 합치면 별이 정확히 13개였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부대 간부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위 장성들이 한꺼번에 포병대대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연병장의 집합 나팔이 울렸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연병장으로 집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배진호 대령도 급히 정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원 차렷, 부관의 구령이 울렸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고위 장성들이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원들 사이에서 유아진 대위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복 차림이었어요. 가슴에는 특수부대 마크와 함께 국방부 직속 특임요원 휘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유 대위님이야?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진은 천천히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위 장성들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국방부 직속 통신특임요원 유아진 대위 보고하겠습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배진호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별 4개를 단 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유광석 대장, 합참의장이었어요. 하진의 큰아버지였죠. 본인은 합참의장 유광석 대장이다. 유광석 대장의 목소리에는 강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장성들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해병대 제1군단장 유연철 중장, 별 3개의 해병대 중장이 말했습니다. 하진의 작은아버지였어요. 공군 작전사령관 유민식 중장, 공군 정복의 중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진의 고모부였죠. 수도방위 사령부 참모장 유아린 준장, 별 1개를 단 여성 장성이 말했습니다. 하진의 사촌 언니였어요. 특전사령부 부사령관 유태범 소장, 마지막으로 별 2개의 소장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진의 친오빠였죠. 배진호 대령은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별 13개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유아진 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깟 술잔 하나 거절했다고. 이렇게까지. 배진호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진이 정복 상의를 벗으며 신분증과 직인을 내밀었습니다. 본인은 국방부 직속 통신특임요원 유아진 대위입니다. 본 부대 내 통신 부사관 유서진 하사에 대한 지휘관의 명령권 남용, 성희롱 시도, 그리고 은폐 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 및 헌병대 이송을 명령합니다. 연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배진호 대령은 그 별 13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진호 대령이 주저앉은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령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말이죠. 일어나시오. 합참의장 유광석 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진호 대령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배진호 대령, 앞으로. 유광석 대장이 명령했습니다. 배진호 대령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5명의 고위 장성들이 반원형으로 그를 둘러쌌습니다. 별 13개가 한 사람을 향해 있는 압도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진이 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주간 수집한 증거 자료입니다. 하진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서진 하사에 대한 체계적인 괴롭힘의 전모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CCTV 영상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서진이 술을 권하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부터 그 이후 이유 없는 기합을 받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식 이후 피해자에게만 과도한 업무가 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진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업무 배정 기록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2~3명이 함께하는 일들을 서진 혼자 하도록 배정한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4시간 동안 혼자 야외 작업을 하게 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증거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산악중개소 단독 임무 관련 증거였어요. 폭우 예보와 낙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혼자 위험한 산악지대로 보낸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진이 기상청 예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배진호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게다가 신고는 필요 없다고 지시한 것은 고의적으로 안전망을 차단한 행위입니다. 하진이 녹음 파일까지 재생했습니다. 배진호 대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신고는 필요 없어. 그냥 다녀와. 어차피 잘하잖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대장이 부하의 안전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배진호 대령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배진호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기요? 해병대 중장 유현철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술 따르는 것이 군기입니까? 여군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것이 군기입니까? 공군 중장 유민식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부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군기입니까? 특전사 소장 유태범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진호 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헌병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은 헌병들이 수갑을 들고 연병장으로 들어왔어요. 배진호 대령, 성희롱 미수, 부하 가혹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생명경시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배진호 대령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한때 부대를 지휘했던 대령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수갑을 찬 채 헌병대에 넘겨지는 배진호 대령 앞을 하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급은 사람을 찍어 누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배진호 대령이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대령님께서는 계급을 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군인은 계급을 방패로 사용합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로 말이죠. 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헌병차가 출발하며 배진호 대령을 데려갔습니다. 연병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합참의장 유광석 대장이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다른 장성들도 하나씩 부대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해병대 중장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군 중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방사 준장이 말했습니다. 군인의 진짜 명예는 계급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특전사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병장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오늘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배진호 대령이 체포된 후 부대는 며칠간 조용한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그날의 일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특히 서진과 가까이 지냈던 통신반 동료들은 미안함과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건 이후 군병원에서 며칠 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몸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거든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과 앞으로 어떻게 군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던 서진에게 하진이 찾아왔어요. 평소의 군복이 아닌 편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와 간단한 간식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아, 기분이 좀 어때? 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모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고모,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하진이 서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하지만 제가 좀 더 잘했다면, 참았다면, 서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참아? 뭘 참아? 하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규정을 지킨 거잖아. 서진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간부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진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고개 들어봐.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하진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용감했어. 하진이 말했습니다. 술을 거절한 것도 끝까지 버틴 것도 모두 용감한 일이었어. 하지만 저는 무력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야. 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하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통신관 휘장이 들어 있었어요. 기존의 것보다 더 정교하고 빛나는 휘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새로운 시작이야. 하진이 휘장을 서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국방부에서 직접 제작한 특별 휘장이야. 용기 있는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서진의 눈이 휘장에 고정되었어요. 그 휘장에는 일반적인 통신관 표시와 함께 작은 방패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패? 서진이 작은 장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하진이 설명했어요. 내가 보여준 용기가 앞으로 다른 여군들에게 힘이 될 거야. 서진은 휘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고모, 저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달라져요? 이번에는 아무도 너를 얕보지 못할 거야. 하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전군이 알고 있어. 유서진 하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 뒤에 누가 있는지 말이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조금씩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하사일 뿐이에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해서 더 소중한 거야. 하진이 말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군인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하진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진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힘들 때마다 기억해. 너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네, 고모. 서진의 목소리에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너도 다른 사람들을 지켜줘야 해. 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말이야. 서진은 휘장을 꽉 쥐었어요.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든든했습니다. 언니, 저 다시 해볼게요. 서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진이. 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병실 창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고모, 감사해요. 정말로. 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가족이니까. 하진이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 대신 희망찬 꿈을 꾸면서 말이죠. 배진호 대령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국방부 본청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각 군 주요 지휘관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 주제는 군 내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서진의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회의실 맨 앞자리에는 하진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고 가슴에는 새로 제정된 인권보호 전담관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새로 신설한 직책이었죠. 유아진 대위, 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지휘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난 한 달간 전국 각 부대를 순회하며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지난 1년간 군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가혹행위, 직권 남용 사례들의 숫자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진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특히 여군과 신병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군기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요. 하진이 한 달간 고민하고 준비한 종합적인 개선책이었습니다. 첫째, 전담 신고 체계 구축입니다. 하진이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상급 부대나
국방부에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인권교육 의무화입니다. 모든 간부는 분기마다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진급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원천 차단하고 필요시 부대 이동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하진의 제안들이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교육입니다. 하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계급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 하나, 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계급의 의미입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위일 뿐입니다. 하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부로 방패를 벗삼은 계급장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아진 대위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오늘부터 합참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유 대위를 초대국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시간 후 하진은 연천의 28사단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신분으로였습니다. 합참 인권보호국장으로서 첫 번째 공식 방문이었죠. 부대에 도착하자 서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국장님, 서진이 활기차게 인사했어요. 서진아,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하진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후임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하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진이 이제는 보호받는 사람에서 보호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좋아. 그게 바로 진짜 선임의 모습이야. 하진이 말했어요. 저녁에는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진이 직접 강의를 맡았어요. 여러분, 계급장을 보세요. 하진이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칼입니까? 방패입니까? 간부들이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어요. 칼은 남을 해치는 도구입니다. 방패는 남을 지키는 도구죠. 하진이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계급장은 어떤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한중이가 손을 들었어요. 방패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부하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장교가 대답했어요. 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하진은 서진과 함께 부대를 걸었어요. 서진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하진이 말했습니다. 네, 고모.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방패가 되고 싶어요. 서진이 밝게 웃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별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진짜 별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군대,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